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멋진 셔츠를 발견하면 흐뭇하죠. 탐내던 핸드백이 절반 가격으로 판매된다면 마음이 흔들리겠죠. 여기서 잠깐 멋지다는 감상의 출처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탐내던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말입니다. 내 안에 타자가 욕망하는 상품인지도 모릅니다. 타인의 스타일리시한 모습에서 또 다른 타인의 칭송을 통해서 우리는 대상에 대한 열망을 간직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정보와 사회, 광속으로 전파되는 관계망 안에서 개인의 고유 영역은 얼마만한 크기일지 궁금하고 두렵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빨간 표지 검색되지 않을 자유 임태훈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임태훈입니다. 알트 컨트롤 딜리트. 이거 누르면 이제 컴퓨터 꺼지죠. 우리가 그 관계나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웹 안에서의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아하고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런 얘기죠. 그걸 좀 일으켜서 이 세 버튼을 눌러서 좀 강제 종료. 네, 강제 종료를 하든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좀 그거 안 될까요? 그런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제가 페이스북을 제법 시간을 투자를 하면서도 그만두지 못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원고가 되지 않을 건 안 쓴다. 제 원칙이에요. 이제 가끔 이건 나중에 책으로 엮을 때 못 넣지 이런 게 있어요. 심한 정치적 발언이라거나 아니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심각하게 조롱한 얘기라든가 가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아니면 내가 시간도 없는데 최소한 나중에 모아서 네. 책이 될 만한 원고 이제 뭐 수정은 좀 하겠지만 초고 조금 넘는 단계 정도라도 그거 아니면 내가 여기다가 시간을 쓰지 말자. 사실 저는 좀 그런 거는 있어요. 합리적이시네요. 네, 아깝잖아요. 거기서 수다 떨고 있으면 조금. 그렇죠. 네, 시간도 없고 죽겠는데. 예. 정말 그러니까 시간을 경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시간을 경영한다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시간을 사용한다라기보다 예. 이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내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자산, 그러니까 자원일 수 있는가, 예. 그 인적 자원이든 뭐든 예. 자원일 수 있는가를 스스로 가공하고 뭐 이렇게 규율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자기 시간의 자율성. 그러니까 그게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시간의 가치나 인적 자본으로서의 어떤 그러한 효율성, 뭐 가치, 뭐 이런 것들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할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시간의 사용들 그런 것들을 잘 개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SNS에 글을 쓴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쓴다, 안 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도구는 언제나 그게 무엇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생각과 그 감정과 그 어떤 그것들을 어떻게 내 스스로 설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해보고 무엇보다도 시간을 투자해볼 만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좀 좋은 관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 덕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사실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페이스북이었어요. 이걸 시작하게 된 것조차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즘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실은 주변머리도 없고 술도 못 마시고 좀 그렇거든요. 이제
기껏해야 혼자 낚시를 가거나 뭐 그런 편이라서 사람들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예. 그 누굴 만나려면 이틀 전부터 이렇게 고민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예. 스트레스를 받아요, 약속이 있으면. 네. 그걸 때문에. 그래서 잘 못했는데 페이스북 하면서 가끔 이제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면서 많이 그런 것도 좋아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안 해본 것들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이제 행동 능력의 범위라는 게 예. 현대인이 이전 시대의 사람들보다 많이 확장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굉장히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하고 그 외의 시간에 뭘 하고 그리고 어디에 살고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고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서 쉬고 누굴 만나고 하는 것들의 차트를 쫙 적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의외로 않습니다. 예, 별거 없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신용카드 사용 내역서 매달 말에 우리가 매달 발고 매달 초에 받잖아요. 예. 그거만큼 사실 외설적인 일기장이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쭉 보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와 함께 뭐 나의 SNS 혹은 내가 데이터 소비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이렇게 X축, Y축, Z축 이렇게 놓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놀랍도록 그러니까 정말 진짜 빤하게 반복되는 패턴 안에 내가 갇혀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내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분석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들의 도 그걸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도 여러분들이 돈 썼던 거 이런 거 뭐 이런 거 다 분석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항상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저 돈이 과연 어디로 갈까? 저 돈이 그렇죠. 나한테 왔으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알 수만 있다면 저 돈이 내 앞으로 올 수 있는 방법만 알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기술이 개발됐죠. 그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죠. 네. 모자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모자 카달로그 배송하는 것처럼.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제 책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한국의 이제 빅데이터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그 상황들에는 몇 가지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제 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얘기고, 또 하나는 상당히 우울해질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좋은 거 먼저 들어요. 좋은 거는 뭐냐면, 한국 빅데이터 기술이 그렇게 별로 발달하지가 못했습니다. 시원찮다. 이게 그 자료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고객들이 어떤 정보를 회사에 띄웠는가, 어떤 정보를 모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떤 인사이트를 이렇게 거기서 넣어서 그 자료들이 어떤 맥락들이 뭔지를 이렇게 알아보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국은 IMF 이후에 이런 식의 당장의 투자 그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 분야 이런 거에 돈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원래 좀 그렇지 않았나요? 네, 뭐 공공도서관도 별로 뭐 그렇게 시원치 않고요. 물론 뭐 2000년대 이후에 좀 많이 생기긴 하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 자료를 잘 축적하고 그런 자료들을 잘 다뤄볼 수 있을 만한 문화가 별로 없어요. 아니 이조실록을 쓴 나라가 왜 이러냐고요. 그렇게 말입니다. 나 이해할 수가 없어. 오히려 옛날에 더 나아요. 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 이게 탁 방향이 틀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이제 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당장의 내 생활, 그러니까 내 생활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까? 생산성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돈 돼? 라는 거 생각했을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은 거기에는 돈도 시간도 아무것도 안 와요. 에너지도 투자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빅데이터의 그러한 가공할 검색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그러니까 소위 최첨단의 ICT 기술 없이도 빅데이터가 가능한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나쁜 얘기입니다. 뭔가요? 주민등록번호예요. 모든 데이터에 많은 게 그렇죠. 똑같은 라벨이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나를 뜻하는 라벨이 내가 여기저기 흩뿌리고 다녔던 데이터 끝에 다 붙어 있어요. 내가 접속했건 갔던 데건 좌우지간 그렇죠. 내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이트 지금이야 이제 그거 없어졌지만 접속할 때 뭐 주민등록번호 넣고 뭐 하고 많았죠. 올해부터 없어졌나요? 아무튼 그럴 텐데. 그리고 뭐 중국에서는 뭐 한국 사람들 뭐 주민등록 이런 거 뭐 무슨 뭐 길바닥에 막 그냥 떨어져 있는 모처럼 이렇게 막 주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주민등록번호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 이거 진짜 우리가 ICT 강국이 되고 지금의 그 보안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슨 뭘 개발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주민등록번호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분 아버지가 만든 거 아닌가요? 그분 아버님께서 만드셨죠. 큰일 날 말씀을 이렇게 함부로 하세요. 그런데 창조경제 하시려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이 빅데이터 기술도 별로 없고 도대체 뭘 믿고 지금 이 창조경제론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모든 어떤 그 ICT 기반 산업의 이제 핵심적인 기술로 밀고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바로 이 주민등록번호 또 한 가지는 이것도 또 나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아파트 공화국이기 때문에 빅데이터 사회에 그러니까 큰 기술이 없어도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이거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여러분 신도시 지역 이렇게 쭉 가보시면 전 선생님은 아무래도 건축하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데 있잖아요. 도로 옆에 아파트 있고 그 옆에 대형마트 롯데든 뭐든 이런 게 있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면은 아침에 한 7시 8시 사이에 사람들 이제 차 몰고 서울로 들어가서 돈 벌죠. 돈 벌어와서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돈 쓰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말에 마트 가서 뭘 사먹든 거기 가서 다 쓰거든요. 그걸 한 1년, 2년, 3년, 4년, 5년 반복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런 식의 소비를 대부분이 비슷해요.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경기도 지역에만 서울까지 다 통째해서 거의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활 패턴이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돈 쓰는 생활이 여러분 생활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소비가 여러분 생의 모든 궤적들을 다 이미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쳇바퀴죠. 맞아요. 돈 벌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가 대형마트 가가지고 돈 쓰고 왔다 갔다. 여러분 사실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의 빅데이터 분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 내년에 어디 가서 돈 쓸지 당장 일주일 뒤에 더군다나 주민등록번호 다 있는데 주민등록번호 다 있고요. 되게 쉽습니다. 이거 엑셀만 돌려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뭔 빅데이터입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은 저 같은 인문학자가 이 문제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없는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돼 왔던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극적으로 맞물려서 그리고 새로 개발돼서 잘 쓰일 수도 있는 그 기술들조차 괴물로 만들어버리는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인문학이 오랫동안 축적해왔던 그 의심하는 눈 함부로 속지 않는다라는 것. 그냥 그런가 보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냥 외우면 되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래요? 정말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보지 않으셨죠? 라고 계속 질문하고 이 질문에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이 사라진다라는 것. 그런 식의 질문을 한다는 것이 우리 시대 사람들의 행동 능력의 범위 안에서 사라진다라는 것. 이건 완전히 정말 가축이나 다를 것 없는 인간형이 출현을 하게 되고 그런 인간형들만 바글거리는 세계는 디스토피아죠. 저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호모 이스펙트롤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빅데이터 시대의 새로운 인간형이 이미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저를 감동시키는데 지금 또 제가 아주 100% 공감하는 우리가 인문학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회의하는 것이거든요. 왜지? 그렇죠. 왜지? 근데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명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명사분들을 이렇게 좀 약간 폄하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통용되는 인문학이라는 건 보통 고전이나 이렇게 해서 회의하는 의심하는 눈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 왜 의심하지 않고 왜라고 왜 생각을 안 하니 저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읽어도 좋은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네가 왜 그런지. 근데 그거 잘 안 먹혀요. 제가 좀 권위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사고를 할 때는 언제나 개념들이 쌍으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는 절망하면 희망,
선 하면 악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이 개념들의 쌍을 어떻게 붙일 것인가 그 자체를 궁금해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 지금 절망적인 시대죠. 그럴수록 흉흉한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문학에 되게 희망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희망을 믿는다라는 건 그런 의심하는 힘을 극한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을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절망의 반대말, 그러니까 절망과 함께 짝으로 놓여야 될 개념은 희망이 아니라 저는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고 그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움직여서 어떤 걸 부딪히고 어떤 걸 깨뜨리고 어떤 걸 찔러서 이렇게 됐는가라는 걸 분명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의 이해의 능력, 그 궁금해하고 질문하고 그 끝까지 그 대답을 듣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 이게 저는 우리 시대 인문학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니까 희망이 공허하잖아요. 관념적이고. 그렇죠.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망의 상대편에 희망을 놓는다는 것 자체가 중간에 이해라는 것이 있었으면 그 희망이 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 얼마간 거리를 좁힐 수 있을 텐데 실제 우리가 말하는 또 명사 얘기가 나오네. 이거 죄송스러운데 명사들의 블라블라는 그닥 희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ICT도 이 문제에 있어서 그 아까 뭐 그 명사들만큼이나 죄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이상한 기술 중심주의는 기술로 다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문제야? 그럼 그 기술 개발하면 이거 해결될 거야.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우리 어렸을 때 제가 갑자기 선생님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이게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른바 미래표상. 2030년, 2010년, 2050년이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야. 막 하늘에 막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고 그런 무슨 과학 전과 이런 데 보면 이렇게 그런 그림이 많았죠. 희망적이죠. 그런 미래는 곧 닥칠 거야. 그게 ICT가 약속하는 미래야. 애플 광고나 삼성 광고 봐도 그렇고요. 근데 그게 기술만으로 된다라는 거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을 망치는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한 무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을 그리고 사람뿐만 아니라 인간 아닌 것들과의 아주 그 현명한 동맹을 맺어가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걸 이걸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한다면 한두 곳도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은 정말 그 파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하게 모든 것들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는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망가져가는 상황들 속에서 얼척없을 정도로 뭔가 그래도 우리 뭐 경제 발전 그리고 뭐 세계 최강의 무슨 IT 강국 이런 얘기하면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한국의 ICT 담론의 한계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제품을 월급을 털어서 사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나 봐요. 그렇기도 하거니와 이제 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을 자기 돈을 전부 다 내고 사지 않으시잖아요. 그건 숫자 장난이죠. 결국은 숫자 장난인데 나중에 그 뺑글뺑글 돌려서 매달 얼마 요금에 넣고 결국 내 돈인데 뭐. 그리고 통신사 요금제를 얹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매달 버는 돈에서 얼마가 매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그 통신기기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 통신 서비스든 뭐든 빠져나가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매달 버는 그 돈에 들고 나감에 울타리를 쳐놓고 계속해서 거기서 돈을 빼가는 그런 사업 모델인 거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사업 모델이 ICT 산업 전반으로 다 확장되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생활,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도 그런 식으로 계속 잠식되어 나가고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짚어나가고 싸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생각의 싸움법을 제시하는데 제 책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 미래도 이렇게 미래 그림,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근데 저도 이제 사실은 욕을 먹었어요. 이제 눈칫밥을 먹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그 그림에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지도 생각해 봤어? 너는 그 그림에 어디에 있는데 네가 그 날아다니는 자동차를 타고 있을지
아니면 지하 120m에 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상대방한테 굉장히 좀 그랬는데 그것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그런 그림이 있을 때 나는 그걸 향유할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냔 말이죠. 얼마나 되겠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모든 네. 아름답고 정말 신기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우리가 그만큼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런 종류의 기술을 실제 소비할 수 있을 만한 네.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가계부채가 1,500조인가요? 천조 시대 예산이 3배가 넘으니까 1,500조 근처 네. 갔어요. 여러분 1,500조를 우리나라 인구 4천만인가요? 그걸 나누고 여러분 생애 시간 뭐 365일 이렇게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눠보면 네. 응애응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삶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던 그 빚 갚는데 시간을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시간을 태어나는 순간부터 빚을 갚기 위해서 시간을 저도 빼앗기는 매달 거죠.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빚 갚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네, 네. 빼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우리가 꿈꿔왔던 그 아름다운 미래의 그 모든 문명의 이익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니거든요. 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빼앗기고 있는데 예. 시간의 투쟁입니다, 그렇지 여러분. 않은데, 예. 그 정보자본주의는 결국 우리들의 시간을 자본화시키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금융자본주의, 그러니까 금융 시스템의 그 약탈적 성격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이해와 문제의식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죠. 당하더라도 어쨌든 좀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전혀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흐름이 어떻고 지금 세상이라는 그림이 어떤지 지금 우리 그 임태현 평론가 말씀해 주신 내용이 지금 책에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의 파편을 타는 사고 파는 경제 이렇게도 지금 그런 게 들어 있고요. 디지털의 민낯 맨 이제 프롤로그에 들어 있던 디지털의 민낯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 이제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역시 이게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따로 여기서 이렇게 딱 찝지 않고도 네. 안에 있는 걸 앞뒤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보시면 우리 개인이 뭐 이거를 이렇게 타개한다 이런 건 못하더라도 알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가고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정도는 알면 조금은 개선 방향도 있고 지더라도 한번 저항한 몸짓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의문을 갖고 저항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이제 자본주의 사회는 예, 우리가 예. 요구하면 상품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요구해도 나오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인터넷이에요. 그 지난 방송에서 이제 오프닝 때 그 인터넷 예, 서버 예, 얘기 예. 잠깐 하셨는데요. 서버, 예.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인터넷은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통신사 서버를 경유해야만 인터넷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의 데이터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네. 통신사 서버에 남을 수밖에 없죠. 네. 저기 안 들어가고 나는 그냥 인터넷에 바로 접속하고 싶어라고 해도 네. 그런 종류의 인터넷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만들려고 최근에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도들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움직임들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실제 그런 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공부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코딩어 교육이나 이런 것들, 뭐 예, C 언어 비롯해서 뭐 최근에 파이썬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코딩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제 뭐 코딩어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사람들이 예, 예, 약간 당황해 하는데요. 우리 중세 시대의 사람들 말을 몰라서 성직자들이 다 읽어줬거든요. 성경. 지금 우리가 그거하고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글을 모르면 뭐 얘기할 네. 것도 없는 거죠. 네.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고 또 우리가 읽어보면 타 일상생활에서 이미 이렇게 뭔가 어렴풋이 느끼고 있던 내용들을 임태훈이란 저자가 선명하게 그림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물가물하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읽어보면 아 이게 그거다 하실 그럴 내용들 검색되지 않을 자유 빅데이터에 포박된 인간과 사회를 넘어서 이렇게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는 이 책 속으로 피난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 안에 들어가 있을 동안에는 검색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임태현 평론가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 네이트 실버 아십니까? 네이트 실버는 미국의 이 통계학자이면서 또 저명한 미래예측 전문가였죠. 그의 저서 신호와 소음은 많은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걸어다니는 서버이고 와인을 마실 줄 아는 모니터면서 또 사랑에 빠진 적 있는 자판일 겁니다. 그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본인이 책임을 지겠죠. 문제는 시스템의 오류와 통제 집단의 욕망입니다. 정보와의 진행 속도나 범위까지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거리의 신호등 체계 하나만 봐도 우리 사회가 혼란과 평온의 경계선을 질주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느 기업이 비양심적인 일을 저질렀을 때 처벌은 누가 받을까요? 개인이 아닌 법인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이야 여차하면 폐업하고 신규로 등록 가능한 법적 존재일 뿐입니다. 이걸 사람으로 치자면 부활하는 거죠.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성이 원만해야 하고 또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충만해야 우리 사회가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과연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유별난지는 모르겠지만 정보들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내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저는 SNS에도 누굴 만났느니 어딜 갔느니 그런 일들은 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명, 무명 이런 걸 가릴 필요조차 없지만 유명인과의 인증샷이라는 건 본인이 유명하지 않다는 증명이죠. 먼저 찍자고 하는 사람이 무명인 겁니다. 이건 잠깐 엿길로 샜는데요. 노출되지 않으면 정보망에 걸리지 않고 검색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은둔자처럼 살아갈 수도 없죠. 저는 정보화라는 의미만이라도 잊지 말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거부하지도 못할 현상이지만 세상의 흐름을 이 정면으로 응시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결을 모르는 물고기는 없다는 말씀으로 임태훈 평론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떠밀려 가더라도 방향은 알고 가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